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의 진보 진영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실제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게 맞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고발장 전달자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첫 보도했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과 8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캠프 관계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과 자료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고발 대상은 진보 진영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인들이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최초 전송자가 표시되는데 고발장에는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작년 5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첫 의혹 보도 2년 4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킬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당시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둘러싼 의혹이 고발 대상이어서 실제로 고발을 사주할 범행 동기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고발장이 제3자를 거쳐 김웅 의원에게 전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손준성, 김웅 두 사람 모두 기억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검사가 개인정보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을 공모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전달됐을 뿐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총선을 2달여 남기고 여야가 선거 전략상 강조하는 게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정치 청산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고 있죠. 정치권이 각자 만들고 싶은 구도는 알겠는데 유권자들이 어떤 선거를 바라는지도 이 구도 안에 들어있는 걸까요? 구승은 기자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고 자평하고 구원 투수로 등장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꺼낸 카드는 운동권 청산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총선 대진표도 이른바 운동권 저격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대표적 운동권 출신이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윤건영 의원 등 지역구에는 스스로 반운동권 전선을 자처한 후보들이 포진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국정 운영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습 이후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첫날 일성도 여기에 맞춰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가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윤 정권의 실정을 더욱 부각시켜 표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과 야당의 국정심판론, 선거를 2달 좀 더 남기고 대립되는 구도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당의 운동권 청산은 사실상 지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동권 청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념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미 운동권 청산이 중도층 표심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를 넘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만 기대면서 정작 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민주당을 향한 단골 비판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국민의힘과 단판 지어야 할 선거제 결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 절차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바로 병립형 회기의 뜻을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내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요.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오만의 정치를 하면서 거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먼저 반성이 필요하다고 호평했습니다. 어떤 구도로 총선을 대비할지에 여야가 바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구도 짜기가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하고픈 민심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장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7살 남성 근로자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장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 폐기물 확인하고 하는 이제 근로자가 있었는데 확인하러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운전자하고 이게 좀 사각지대였는가 봐요. 그 지게차로 이제 작업하는 와중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장은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10명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부산 고용노동청과 부산 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뒤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지역노동청은 작업 규정 위반을 비롯해 작업 지시서 작성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 곳을 상대로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사업장이 안전진단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새 아파트를 짓던 도중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상황인데요. 아파트를 계속 지어줄 다른 건설사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정동욱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3월 3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26층 건물의 공사는 17층에서 멈췄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시공사의 부도로 법정 관리가 시작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세대당 3천만 원가량의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입주 예정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세대는 원하지 않아도 전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보증을 맡은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재무 상황과 공사 진척 상태 등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분양계약자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양계약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아줄 새 건설사를 구하고 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합니다. 최근 공사 원가가 치솟은 터라 기존 공사를 떠안을 새 건설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이 되면은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허구에 이걸 물어봤더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중간에 건설사가 부도나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같은 각종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멈추면 중도금 이자를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유예 기간도 끝나면서 중도금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주 예정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이자가 이제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지난해 이런 식으로 분양 사고를 만난 사업장은 전국에서 12곳으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체 의혹의 첫 단계인 자금 조성 과정을 법원이 사실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4월 검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현역 의원을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자금을 조성한 정당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프랑스 체류 도중 급거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지만 끝내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공개 수사 착수 9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돈봉투 자금을 조성한 과정을 모두 인정하며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다시 훼손했다며 전당대회로 당선된 집권여당 대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내 잔치인데다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캠프 운동원들에게 실비 성격의 돈을 주는 정당 관행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의 1차 판단 대상은 돈봉투 자금의 조성 과정까지만입니다. 검찰이 아직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 부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허종식, 이성만, 임종성 의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 송영길 전 대표는 모레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